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 막판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북측에서는 책임 무산을 남측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6.15 공동 15주년 행사가 무산이 됐는지, 또 6.15 공동선언은 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건지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유호열 교수, 또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6.15 공동선언 그 당시로 채택했던 당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된 지 55년 만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남북 교류가 굉장히 좀 활발했던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남과 북이 합의해서 채택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6.15 공동선언은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그 통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하나 돼 있고, 두 번째는 남측의 남북연합제, 또 그리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 두 개 있어가지고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공통성 토대 속에서 통일 문제를 지향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적인 문제, 이상화적 문제겠죠. 이런 인도적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자. 네 번째로는 그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시 사회, 문화,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신뢰를 다져나가자.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당국 간에 대화하자. 이렇게 5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면은 번외 항목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 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남북 정상이 만났던 그 시점에 당시 한반도 정세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정세는 이제 우리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겪고 난 후였거든요. 예. 북쪽 같으면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소위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아주 대기근이 있었던 시점을 이제 막 극복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남쪽은 남쪽대로 IMF 그 위기를 맞아서 정말 초유의 그런 경제 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습하는 그 과정, 그 남과 북이 각자 내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점에 남과 북이 뭔가 이제 이런 관계를,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역시 이제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상당히 그 주목하고 있던 시점. 그래서 남과 북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예. 이런 그 기대와 요구 사항이 있었던 시점에 남과 북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시점에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서해 교전, 남과 북 사이에 6.25 전쟁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그 큰 규모의 이 교전이 서해상에서 예. 발생했었거든요. 그 여전히 그 긴장과 어려운 국면 속에서 남과 북이 뭔가 돌파를 찾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두 분께 짚어봤는데, 이후에 이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난 이후에도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핵이나 미사일 문제, 그리고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이 공동선언이 좀 빛이 발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공동선언이 빛을 발한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대중 노무현 시기의 화해협력 정책, 평화 번영 정책 시기에도 도발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2차례의 서해 교전이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북한 장걸 로켓 발사와 또 그리고 핵실험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비록 북한 도발이 있더라도 대화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예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는 빨리 해결하는, 또 그리고 해결하는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그 일종의 그 방안이랄까요? 방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화도 중단됐고 교류협력도 중단됐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장을 높게 터졌는데 전혀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언덕도 고도화됐고 더 나아가서 대청교전 또 그리고 천안의 연평도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또 이것을 그 이후에 오사 조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됐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북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결국은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기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정도 수긍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후에 근데 그거보다 먼저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남과 북에 이제 많은 그 교류 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북 송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국내외에서 이 6.15 공동선언이 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뒷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6.15 공동선언의 진정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남북 간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평화 문제 또는 이 비핵화하는 문제.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뒤에서 챙길 거 챙기고 위협은 위협대로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이제 감소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 그 자체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 효과가 이미 그때부터 상당 부분 좀 훼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자꾸 이제 토론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2차례의 집서회견이 있었잖아요. 서해교전 선상에서도 뭡니까?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이 있고 한난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됐잖아요. 또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지금 이제 물론 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나 남북 대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북측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가지고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화의 틀도 없었고 교류협력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대청교정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됐잖아요. 핵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 간의 대화의 기본 틀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모두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분단 국가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 또 혹시 충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거 재발 방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틀과 교류 협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양 교수님 말씀은 북한의 도발도 도발이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15 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뿐만 아니고 모든 대화와 교류가 중단됐잖아요. 특히 이제 천안함 사건, 특히 이제 오이사 문제만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이사 씨가 비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지만도 거기에 대한 그 장거리 로켓 발사과 3차 핵실험을 이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대북 제재로 일종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함을 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언을 만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아니겠냐. 그럼 유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게 비핵 개방 3천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 그래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6.15 공동선언이든 햇볕 정책이든 평화 번영 정책이든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박광자 씨를 이제 피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후에 물론 이제 천안함의 연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왔으면 아마도 이명박 정부 때에도 뭐 대화나 교류 협력이 이어졌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역시 북한 내부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또 후계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강경파들의 입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규책 사유가 있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 전부는 아니라고 이제 양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역시 그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런 그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그 후에 이어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6.15 공동선언 당시 이제 상황부터 해서 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두 분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좀 들어봤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사실 며칠 안 남았었거든요. 6.15 공동선언 이제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제 각자 개최를 하게 된 건데 일단은 북측에서는 뭐 늘 그랬듯이 남측 정부로의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냉정하게 보시기에 누가 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손뼉도 마주쳐 소리 나듯이 6.15 공동선언 공동행사 무산된 것은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체제 존중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다면 북측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6.15 공동선언을 개성 발전시키게 됐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에서 뭐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틈만 나면은 직접 금명 비난하잖아요. 또 그리고 대화를 우리가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보다도 오히려 전제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여기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행을 한다, 존중한다 이래놓고 실질적으로 6.15 공동선언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행은 상당히 소홀했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문제도 6.15 공동선언 내용에 포함된다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 이것은 뭡니까? 개성공단과 건강상황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성공단 여기 대해서 식료투자 오이사 조치 있지만 여기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건강상관광 여기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 현재 상에서 북한의 체제 존중, 최고 존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행 신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북한의 공부 정치. 계속 이런 식으로 상에서 북한 대화의 호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이 왔을 때 이번에 6.15 공동행사 무산 이것은 남북한 당국 모두가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에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대응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뭐 아쉬운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오이사 조치가 이제 취해지면서 남북 간에 대화도 상당히 이제 단절돼 있었는데 예. 5월 1일 날 우리 정부에서 민간 차원의 또는 대화 차원의 이런 그 남북 교류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6.15 이 공동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은 역시 이제 북한 저는 이번에도 역시 북한 내부에 중요한 그 결함이 있지 않은가. 특히 이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숙청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뭔가 대외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대외적으로 좀 강경하게 입장을 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처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풀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결국은 뭐 그 관철시키지 못했다, 협력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그게 뭐 어느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이제 그 동안에 물론 교류 협력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또 그것이 또 한순간에 다 파기되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남과 북의 정부든 민간이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자 하는 것이 이제 그 현 정부의 그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목적이고 이제 기조인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직은 뭐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오지 못했지만 작년도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다든지 또는 뭐 통일준비위원회를 그 발족시켜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내부에 그런 예. 그 어떤 기반을 다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뭐 신뢰 프로세스가 뭐 중장기적으로 남과 북의 이런 그 갈등 이런 그 현안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뭐 며칠 앞으로 이제 다가온 6.15 공동선언 공동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개최가 되는 것으로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8.15 광복절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분산 개최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의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 유 교수님의 평가에 큰 부분 동감하지만 예. 조금 구분하자면은 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상으로 보면 신뢰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오히려 남북 화해 협력 정책에 가깝다 저는 그걸 봅니다. 내용상으로.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의 정책 이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고 교류협력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보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관계 정책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15는 거의 이제 공동에서 물 건너간 것이고 예. 8.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올해가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이 골이 워낙 깊습니다. 또 그리고 8.15 이후에 아마 곧장 한미 군사훈련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현 단계 8.15 남북 공동행사 가능성이 아주 낮다. 저는 그걸 보고 단지 오는 7일 4일부터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대 여기 대해서 남북 당국 간에 좀 더 협력을 잘하고 한다면은 한가닥의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이라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8.15 광복절 행사를 좀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남북 양측에서 어떤 부분을 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사실 그 광복 70년, 7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그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쪽에서 사실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남한 정부나 또는 남한에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진정성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일단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조치 북한은 당장 해결하라고 해제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오히려 조치 문제 남북이 대화하면 그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진정성도 북한에서 좀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 아까 우리 양 교수님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의도가 있어도 그것을 포장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북쪽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쪽 양자가 과거의 그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이런 교훈들 이걸 통해서 모처럼 이제 그 70주년 행사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중에서 이제 대화와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